안녕하십니까. 개미무명입니다. 자, 또 한 주가 또 마무리되는 또 금요일입니다. 또 며칠 전에 또 이제 파월발 또 약간 발언을, 저는 그게 뭐, 물론 악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시장이 환호를 할 만큼의 발언이었는가. 그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제 12월 금통위 때 금리를 0.75에서 0.5로 이제 올릴 것이다. 속도를 좀 줄여서. 근데 이건 이미 다 시장에서 90% 이상의 확률로 예상하고 있던 부분이고 이미 반영이 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뭐 이거를 이제 파월이 이번에 연설하면서 확인시켜줬다. 물론 90%와 100%는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미 시장에서 90% 이상 확률을 가진다는 것은 거의 뭐 100%에 가깝다는 얘기죠. 이미 0.5%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속도를 줄여 나갈 것이라는 속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었고 그리고 내년 내내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될 거라는 것도 뭐 저도 알고 있는데 시장 전문가들이 모르는 게 말이 안 되죠. 아무튼 뭐 주식을 하는 저희들로서는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뭔가 근데 그 찜찜함은 저만 그런 건가요? 아무튼 오늘 이제 그런 거시적 내용과 더불어서 저번에 또 이제 분석해드렸던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같이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월이, 그런 발언을 한 데 이어가지고, 계속 좀, 연준 내부의 어떤 다른 의원들과도 어느 정도는 이제 교감이 있었겠지만, 또 최근에 또 파월 발언 직전에 또 내놓았던, 연준 위원들의 또 강경한 매파적 발언에 비하면, 뭐 파월 발언은 상당히 이제 비둘기적 발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달라진 거 없는데 도대체 왜 시장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김칫국을 마신다 이런 건 아니지만 환호를 할 정도의 그건지는 굉장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주제는요. 이 거시경제의 주제는 금리에서 이제 무엇으로 넘어가는가? 바로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경기 침체죠. 지금 제일 무서운 게 원래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경기 침체는 뭐랄까 금리는요 때로는 뭐 독이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또 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 양면성을 가진 부분이라면 경기 침체는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경기 침체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두려움을 못 느껴요. 왜냐면, 우리 이제 특히나 이제 뭐 월급쟁이 생활 하시고 이런 분들은 그냥 회사가 돈을 뭐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뭐 크게 내 월급이랑 크게 막 이렇게 연동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뭐 크게 경기 침체라는 것을 일반인들은 참 체감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안 좋다 뭐 요 정도 느낌의 경기 상황에서는 느끼기 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라는 이 단어 별로 그러니까 좀 그렇게 막 공포감을 줄 만큼의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경기가 좀 침체된다, 예, 좀 깔아앉는다, 뭐 요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유화적인 단어예요. 실제 이 경기 침체가 내년에 들이닥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당연히 이제 이때는 당연히 금리가 고금리 이제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금리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물가도 여전히 높고 이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거예요. 경기 침체를 겪고 난 뒤에 시간이 흐르면은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힐 겁니다. 근데 경기 침체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를 타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뭐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뭐 탄탄하게 뭐 가정을 잘 꾸시고
또, 금융을 또, 잘 어루만져 놓으신 분들은, 경기 침체가 와도 뭐 괜찮고, 직장도 뭐 빵빵하신 분들은 또 괜찮으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10명 중에, 우리나라 국민들 10명 중에 한 두세 명만 이 경기 침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면, 그게 모든 국민들에게 체감이 될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금리는 높고, 그리고 물가도 높고, 임금은 상대적으로 이게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는 수입은 일정한데, 자꾸 나가야 될 지출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 사정이 다들 안 좋고, 이제 안 쓰는 거예요, 돈을. 옛날에는 돈이 막 돌 때는, 유동성이 돌 때는, 내가 돈이 없어도 있잖아요. 그냥 카드, 신용카드, 그리고 뭐 자동차 같은 거 할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소비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될 게, 물가가 이렇게 고물가라는 것이 어떻게 왔어요? 미래에 살 것들을 지금 사는 거예요. 이미 다 산 거예요, 사람들이. 뭐 컴퓨터도 다 샀고, 자동차도 다 샀고, 그냥 필요한 것들, 그런 소비할 것들을 미리 다 사신 것, 다 샀기 때문에 그게 한데 수요가 확 몰리면서 물가를 밀어 올리고 거기에 더해서 유가도 오르고 뭐 원자재 값도 오르고 이러면서 이게 다 압력을 받아서 지금 고물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뭐 지출도 늘어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쓸 돈도 없고 이미 다 샀기 때문에 살 것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기업이나 자영업자들 또 사정이 안 좋겠죠.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경기 침체의 충격이라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충격을 받을 때는 힘들지만 충격을 딱 순간적으로 받는 것 같지만 어느 쯤에는 우리가 경기 침체 속에서 그냥 스며들어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그냥 늘 경기 침체, 늘 불경기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이 좀 무감각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한마디로 경기 침체가 짧았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그냥 거기에 녹아져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차량 안에도 방향제를 바꿀 시점에는 향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틀, 3일, 일주일 지나다 보면 내 차에 타도 나는 향기가 안 나. 향이 안 나. 그 방향제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내 차에 처음 타는 사람들은 향 좋다. 뭐 이렇게 아니면 향 좋다는 말 안 해도 어쨌든 이 사람들은 향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 경기 침체라는 부분들이 경기 침체가 오면은 계속해서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길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깁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뭔가를 대비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불가피하다. 무조건 온다. 이렇게 해서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이제 매출이 부진하고 판매가 부진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생산량도 줄이고 직원들도 줄이거나 뭐 뽑아야 될 직원들도 뭐 절반만 뽑든지 뭐 이렇게 직원을 줄이는 거예요. 왜? 이제 경기 침체를 버텨야 되니까. 향후 몇 년이 될지 알 수 없는 그 경기 침체를 우리가 버텨야 되고, 뭐 자금도 지출을 줄이고 뭐 이런 이제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 것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기업도 불안한 기업들도 있겠지만 또 약간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뭐 이런 기업들이 또 줄도산합니다. 줄도산하면 친구들이 직장을 다 잃어버리겠죠. 잃어도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왜? 다 모든 이제 기업들이 채용을 이제 줄이거나 안 하거나 미루거나 예? 있는 직원들도 자르고 줄이고 사업부를 또 줄이고 없애고 이렇게 하는 와중인데 새로 채용을 많이 하겠냐는 거죠. 안 하죠. 이런 것이 악순환이 된다 이거죠. 이런 것이 악순환이 돼서 경기의 활력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예, 이게 소비를 안 하니까 물건이 재고가 쌓이고 팔리지 않으니까 물건값을 할인을 해서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물가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내려오고, 유가도 당연히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유가 수요도 줄어들고 당연히 유가 가격도 떨어지고, 원자재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물건을 만들려면 원자재가 필요한데, 물건을 생산할 양을 줄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자재 가격도 수요가 줄어들면서 또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정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물가에 반영이 되면서 물가도 떨어집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이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금리를 유지하던 것을 적정 수준으로 낮춥니다. 왜? 그래야지 경기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그렇게 골치 아팠던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조금씩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저금리로가 아니라 적정 수준. 제가 봤을 때는 금리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우리가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정 수준이라 하면 한 3% 안팎을 보시면 될 거예요. 기준금리 기준으로. 예, 그러면 뭐 시중금리는 한 5% 안팎 정도 안 되겠나. 예,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요 정도 수준으로 서서히 그냥 천천히 낮출 거예요. 예, 왜냐하면 더 폭 낮추면은 또 물가가 또 고개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시적 경제 환경에 대한 뭐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번 파월의 발언으로 인한 증시 상승이 이어진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이제 부분까지 상승을 해준다면 그때부터 비중 조절을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이제 지금 거시적 환경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오늘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제가 이날 이제 거래량 터지는 것을 보고 거래량이 30만 주에서 한 50만 주 가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터져주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30만 주에서 50만 주 해봐야 여기 지금 우리 거래량 이때가 100만 주가 좀 넘었기 때문에 이 구간밖에 안 돼요. 이 높이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사이를 좀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좀 일어나준다면 방향이 확실하게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진짜 거짓말처럼, 예, 이렇게 거래량이 일어나는데 그 뒤부터 거래량이 바로 또 종전과 다름없이 이래 딱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게 이번에 거래량이 좀 일어나면서 이번에 뭐 파월 발언으로 인한 또 미국발 어떤 호재성 그런 영향을 온전히 또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또 받을 수 있었는데, 예, 여전히 이제 좀 소외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뭐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예, 주가가 지금 뭐 답답하고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뭐 파월이 그렇게, 예? 금리 속도 이제 완화 발언을 이제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영향으로 어제 하루라 하더라도 좀 좋은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별로 효과도 없고, 예, 뭐 악영향을 받을 때도 크게 영향 안 받고, 호재성 영향을 받아도 크게 안 받고, 이 소외주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필요하죠. 결국에는 어떤 이제 FDA, 예, EMA 뭐 관련해가지고 이제 뭔가 가시적인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어야 그래도 소외주라는 주목까지는 못 받더라도 소외주에서는 좀 벗어나는 그런 거래량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조금 EMA 그 바이오시밀러, 허세핀 바이오시밀러의 안 좋은 것들을 주가에 바로바로 반영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뚝 떨어지고 요래하면서 지금 여기를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고 있지만,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이제 악재는 없다. 예. 물론 당장의 호재도 없지만 악재도 없다. 예. 이제 팔놈들 다 팔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했습니다. 지금 뭐 정확히 우리가 몇 달 뒤에 어떤 발표를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고 이것은 지금은 조금 예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거래량이 조금 나와줘야 돼요. 진짜 거래 미칠 것 같네요. 거래량이 나와줘야 됩니다. 거래량이 없다면 뭐가 돼도 안 돼요. 거래량이 일정 수준으로는 계속 피가 돌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 얄궂은 강보합 같은 이런 것도 살릴 수가 있어요. 거래량이 지금 이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가, 이게 순간적으로 툭 튀어오른 날 말고는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없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없이 이렇게 강보합, 우상향도 아니고 이 강보합 수준의 이거는 진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지지하고 자시고 할 것들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지금 매수를 어느 정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 해보세요. 나도 안 사는데 남들이라고 사겠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 겁니다. 다들 그나마 좀 관심이 있거나 우리가 기존 주주들이 살려고 해도 자꾸 아래에서 받아 먹어야지. 지금 이게가 아래인데 바닥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바닥이 아니면 바닥에 가까운 곳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나 그래 더 싸게 살래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파는 사람도 없는데 살 놈들도 나 더 싸게 살 거야 하고 하다 보니 거래가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악재는 일단 당분간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간이 많이 흐르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여러 가지 문제 이 상태로 그냥 시간만 막 1년 2년 지나면 당연히 문제가 터지겠죠. 터져 나오겠죠. 수면 위로 올라오겠죠. 근데 당장 우리가 단기, 중기 이런 게 봤을 때는 악재는 없다. 그리고 나올 어떤 매도 물량이 이런 측면에서는 더 떨어지기는 사실상 힘들어요. 사실상 여기서 제가 여기가 바닥이나 혹은 바닥과 가까운 곳이다. 바닥과 가까운 곳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지금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들은 바로 이 거래량입니다. 아마 거래량이 터져야 꼭 터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순환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물이 이게 고이면 썩잖아요. 계속해서 돌아야 된다 이거예요. 피가 돌아야 된다. 이 주식이 내가 샀던 건 니한테 팔고 또 네가 샀던 것도 저놈한테 팔고 그래 하면서 이 시장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약간 멈춰 있는 듯한.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이번 달, 다음 달, 다음 분기 이것을 보고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랬든 저랬든 이 종목의 지금 바닥면은 여기고 여기서 더 떨어져 봐야 큰 차이 없고 여러분들은 평단을 얼마나 낮추셨어요? 저는 꽤 많이 낮췄어요. 물론 아직도 매수 여력이 있어요. 저도 근데 더 싸게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조금 텀을 주고 그냥 하고 있고, 제가 앞에서 거시적 경제를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런 어느 일정 수준까지 올라오면 이번 만약에
상승이 일정 수준까지 올라와 준다면은 저는 비중 조절을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물며 지금 미국 주식도 지금 비중 조절을 하려고 지금 어떤 수준을 보고 있는데, 지금 프레시지 바이오파마,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리고 평단 작업을 하고 있는 이 프레시지 바이오파마를 제가 몰빵은 하지 않겠죠. 한 번에.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분할 매수고, 예, 보수적인 어떤 투자고, 장기 투자고, 그죠?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자.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뭐 한 번에 뭐 듬뿍듬뿍 사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 그것이 나중에 거래량이 터지고 순환이 되고 피가 돌고 하면은 반드시 방향이 우상향으로 잡힙니다. 왜냐면 저는 여기를 바닥 혹은 바닥 근처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바닥인데 더 떨어질 데가 없는데 당연히 방향은 우상향으로 잡히겠죠. 물론 제 논리이긴 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5년 좀 너무 갔네요. 죄송합니다. 한 2년이든 하여튼 3년이든 3년 제는 안으로는 왜냐면 솔직히 저는 3년 안에 쇼 못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한데 3년 안에 뭔가의 그런 상승의 움직임, 방향을 완전히 이제 날아간다기보다는 주된 상승을 보이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게 3년을 넘은 적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만약에 그 3년이나 그 기간 중에 2년을 고생한다 하더라도 그 1년, 3년 중에 그 1년, 그리고 그 3년부터 이제 상승을 본격적으로 일으키면서 그 다음 뭐 6개월, 1년, 3년 이후에 6개월, 1년 어마어마한 수익을 주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보상이 돼요. 넘칠 만큼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분할 매수하면 그 투자한 그 규모가 우리가 한 번에 몰빵하는 금액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게 정확한 뭐 금액이 얼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단위가 제가 평소에 카카오나 DB하이텍, 뭐 셀트리온, 옛날에 뭐 벽산건설, 뭐 그건 상폐되고 지금 없지만 어쨌든 그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몇 배, 그냥 뭐 20%, 30%, 50% 이런 게 아니라, 예. 아니 내가 장기간 동안 1억을 투자해가지고 50%만 수익을 봐도 5천만 원이잖아요.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20%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만큼 저는 사실 마음고생을 옛날 초보 때는 마음고생 했죠. 진짜 밤에 잠을 못 잤지.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됐고, 네? 똥축 타니까. 근데 지금은 저는 마음고생은 안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다른 놈들 다 오르고 돈 벌었네 할 동안에도 꿋꿋하게 참았던, 부러워하면서도 참았던 그 기간들을 몇 배, 5배, 7배 그런 어떤 결과로 다 모든 것을 다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맛을 한 번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시작하고 나서 단 한 번도 그런 장기 투자에 아주 달고 단 그 맛을 보지 않았다면 단 한 번만 그 맛을 보면 장기 투자, 장기가 힘들면 중장기 투자의 매력을 느끼신다 이거죠. 저는 몇 번의 맛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이 힘들지 않고, 물론 기쁘다 하면 좀 또라이 같지만 어쨌든 뭐 기쁘다 하고는 말씀드리기는 참 조금 거시기 하지만 어쨌든 저는 좋은 마음으로 아주 싼 가격에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얼마를 나에게 수익을 줄까? 이런 즐거움. 제가 옛날 과거에도 HLB라는 종목, 지금도 아직 있죠. 예. HLB 종목에서 그때 기회를 포착하고 그때 샀어요. 그때 진양호 회장이 이제 수습을 하면서
수습하는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서 이거 성공했다. 예? 그 리보세라닙이라는 항암물질, 후보물질인데 이제 그게 임상 3상이 아주 성공적이다. 처음에는 그게 실패했다는 어떤 루머 같은 게 돌면서 폭락을 했어요. 저는 HLB야. 그전에는 알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는데 우연히 종목 그 랭킹에 이제 폭락을 하니까 당연히 그 종목이 랭킹이 되겠죠. 이게 무슨 종목이지 하고 들어가서 보고 좀 조사하고 또 진양곤 회장의 어떤 그 반박 기사나 뭐 기자회견 이런 것들을 보고 다 보니까 어느새 주가는 7만 몇천 원인가 8만 몇천 원인가 뭐 거기서 2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순간적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매수를 했죠. 예, 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운이 좋았죠. 얼마나 갈지 한번 볼까 이랬는데 진짜 얼마 안 가서 미친 듯이 오르는 거예요. 진짜. 20만 원까지 2만 몇천 원까지 떨어졌던 게 20만 원까지 막 오르는 거예요. 이런 장기 투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쑥 떨어졌다가 조금 뭐 밑에서 일을 하더니 갑자기 또 훅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장기 투자하겠어요? 아니에요. 진짜 주가는요. 뭔가 미쳤잖아요. 미쳐 있잖아요. 사람들이 미쳐 있고 주가가 미칠 때는 팔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에 관련된 영상을 올릴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때 사서 들어가서 계속 여기서 밑에서 분할 매수했어요. 처음에 지금 제가 이렇게 그랬지만 이게 훅 떨어지고 바로 이렇게 오른 게 아니고요. 좀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시간? 떨어진 다음에 조금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약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랐어요. 진짜로. 요 기간 동안에 제가 분할 매수를 쫙. 나중에 평단이 3만원대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슉 날라갔어요. 21만원인가 2만원. 근데 왜냐면 제가 20만원 이상까지 올랐던 것 같은데 저는 언제 팔았냐? 19만원대인가 그때 팔았어요. 근데 저도 좀 진짜 겁이 났던 게 이게 쭉 오르면서 19만원대인데 이때 못 팔았어요. 이때 못 팔고 이쪽으로 이제 떨어질 때 이쪽에서 19만원 그러니까 여기 20만원이나 21만원까지 정점 찍고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 내려올 때 제가 19만원대 팔았어요. 좀 약간 제 그때 당시 느낌으로는 간신히 팔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시장이 미쳐 있을 때는 이렇게 판다. 근데 반대로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래 돼 있어요. 쭉 떨어졌어요. 제 처음에 8,000원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8,000원대 들어갔는데 3,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반토막 이상 났잖아요. 근데도 계속 분할 매수 하는 거예요. 예, 3,000원대까지 찍고 이제 4,000원대 올라오고 5,000원대 가고 이래 하는데도 계속 분할 매수 하다가 여기서 멈췄어요. 4,000원대인가 5,000원대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제 평단은 4,000원대였어요. 4,000원 초반대였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은 중기 얘는 아까 HLB처럼 이렇게 안 올랐어요.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약간 기울기가 이 떨어질 때보다는 좀 더 가파르게 해서 약간 진짜 한 30도에서 30도 정도 각으로 계속 올랐어요. 진짜 이게 얼마까지 올랐느냐, 일단 중기적으로는 2만 몇천까지 올랐어요. 또 2만 몇천까지 오르다가 또 조정을 받았어요. 1만 몇천원까지. 어쨌든 저는 평단이 여기였어요. 버티는 힘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 샀던 사람들은 이 13,000원 이렇게 떨어지니까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봐야지 하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평단 작업하는 이유예요. 나중에 우리가 상승할 때 있잖아요. 그 힘이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순간적으로 뭐 오를 때 뭐 몰빵한 사람들 있잖아요. 운 좋게 얻어 걸려가지고 몰빵한 사람들은 이 상승을 버텨내기 힘들어요.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근데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뭐 처음 물렸든 처음부터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들어왔든 어쨌든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단단하게 다져놓은 그 나의 평단이 나중에 상승할 때 정말 큰 힘이 되는 거야. 나중에 다 나가 떨어지더라도 나는 그냥 뭐 평단 여기 있으니까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르면 오른 대로 기분 좋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아까 HLB 같은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는 판단을 진짜 잘해야 돼요. 판단을 잘해야 돼요. 너무 이런 판단을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늦게 해서도 안 된다 이거죠.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지금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니죠. 예, 뭐 급등을 하든 순탄하게 상승을 하든 어느 쪽이든 지금 고민할 문제는 아니지만 예? 이런 날이 우리가 1년 뒤에 오든 1년 개고생하든 2년 개고생하든 3년 개고생하든 그 이후에 이런 장들이 펼쳐진다면 이런 장이든 완만한 이런 장이든 급격한 장이든 다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내가 주식 투자를 오랜 기간 동안 해보면 깨우치는 것들이 짧게 뭐 2년 3년 해가지고는 못 깨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이제는 솔직히 여러분들도 무뎌졌을 거예요. 이제 좀 무뎌졌을 겁니다. 왜? 이런 지난 시간을 거래량 없는 이런 시간들을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 같다 오르는 것 같다 하고 그냥 이제는 뭐 조금 뭐라지 무섭다 이런 거 이제 없잖아요. 그죠? 처음에 이렇게 막 떨어지고 막 여기서 또 떨어지고 이럴 때는 엄청 막 무섭고 이거 상폐되는 거 아니냐 뭐 진짜 이게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냐 무서웠는데 이제 좀 이 정도 생활하고 나니까 이제 뭔가 스며든 거예요. 이제는 안 무섭죠? 아직 무서운 분 계세요? 없잖아요. 이제 무섭지 않잖아요. 떨어져도 그냥 떨어지는 것 같다 하고 그냥 이래 되잖아요. 바로 그런 자세입니다. 장기 투자는 그런 자세로 하는 거예요. 덤덤하게. 좀 떨어졌네? 하고 좀 사면 되는 거예요. 이때도 제가 음봉이 5개 나오는 거 보고 이때 이제 6개 나오고 이제 한 개 딱 더 보면 사야 되겠다 이 생각했는데 다음날 이래 하면서 제가 타이밍을 놓쳤죠. 제가 맨날 뭐랍니까? 제주권, 그냥 이 아래에서는, 이 9,500원 아래에서는 제주권 사시라.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이거를 뭐, 실시간으로 방송할 것도 아니고, 이때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9,500원 아래에서는 그냥 제주권 싸게 사시라. 물론 싸게 살라다가 저처럼 또 타이밍 놓치고, 또 다음 기회를 못 보는 분들도 많으실 테지만, 어쨌든, 저는 이때도 좀 많이 샀기 때문에, 뭐 많이 샀다기보다는 어쨌든 매수를 몇 번 했기 때문에 근데 무슨 7,000대를 기다리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렇게 오르잖아요. 오르고 내리고 또 오르고 또 살짝 내리고 또 좀 오르고 하잖아요. 적정할 때 그냥 또 한번 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떨어졌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9,500원 이 만원 아래에서는 그냥 그래도 됩니다.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쫄지 마세요. 아무튼 크게 우리가 오늘 제가 분석해드리고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같이 분석할 게 없어요. 오히려 지금 거시경제가 정말 스펙타클하게 지금 시장 상황이 돌아가는 거지. 개별 종목, 특히 이제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분석할 게 없다. 현재로서는 디테일하게 분석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두리뭉실하게 조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물려 있고 마이너스 60%, 70%, 80% 이렇게 뭔가 큰 손해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희망을 가져라 이런 것보다는 내가 그만큼 고생하고 뭔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보답할 때는 보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제가 늘 또 하는 말이 100% 못 받고 갈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답을 한다면 정말 크게 보답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평단 작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자기 평단 여기 위에 있어. 3만원대나 여기서 그냥 아직 있는 거야. 나중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기들이 물려있고 그 돈 묶여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마음고생하고 진짜 이래놓고 나중에
오를 때 어떻게 하는지. 본전도 채 못 찾고 파는 경우도 있고, 수익을 조금 보고 파는 경우도 있고, 그럼 나중에 더 올라간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그나마 다행인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너무 일찍 털어낸 것에 대해서 일단 그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좀 더 신중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되겠다. 너무 일찌감치 팔고 나오니까 다시 못 사겠더라. 다시 고점 잡을까봐. 나 팔았는데 더 올랐어. 살려니까 다시 또 꼬꾸라질까봐 겁나는 거야. 근데 이 고민하는 사이에 또 올라. 아씨, 이때 살걸. 또 후회하고. 그렇게 하는 사이에, 지금 너무 높다. 이제는 뭐, 빠이빠이다. 계속 그러다 보면, 이제는 아예 뭐, 자기가 평단이 원래는 여기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가는 더 여기였겠지.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한번 빠져나가잖아요? 다시 못 들어와요. 겁나서. 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고생했거든. 그래서 괜히 또 팔았다가, 또 고점에 또 들어와서 또, 이게 내가 산 게 또 고점이 돼서 또 오랜 기간 동안 또 개고생을 할까봐 겁나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평단 자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이걸 어차피 길게 들고 갈 거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반대급부도 있겠죠. 더 지금이 바닥이거나 바닥과 가까운 줄 알았는데 또 뭐 실패했니 뭐 많이 하면서 또 뚝뚝 떨어져갖고 진짜 무슨 3, 4천원대 갈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제로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죠. 하지만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확률적인 게임이다. 주식은 아래로든 위로든 100%라는 건 없어요. 원래 없어요. 상승도 100% 없고 하락도 100% 없어요. 어느 쪽으로 무게추를 두느냐 이겁니다. 개미무명인 저는 여기가 바닥 근처라고 저는 무게를 두고 있고, 당연히 여기가 바닥이고 바닥 근처이기 때문에 언제 다음 달에 오릅니다. 내년 3월에 오릅니다. 이렇게는 제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이것을 다 보상해 줄 만큼, 그것도 그냥 조금 오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줄 만큼 크게 보답을 할 것이고, 제가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다 갖는 그 찬란한 그날, 찬란한 주가가 반드시 올 것이다. 거기다가 저는 무게의 중심을 거기다 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평단 작업도 하고, 장기 투자를 하고, 분할 매수를 하고,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확률적인 게임이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막 희망회로 돌리고 있고, 자기 합리화하고 있고, 처음 물린 주제, 이렇게 보신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 종목 들어올 때부터 분할 매수,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들어왔다고. 근데 그건 맞아요. 제가 생각했던 그 한선 아래로까지 떨어진 거는 제 예상을 빗나간 건 맞습니다. 그럼 제가 인정해야죠. 틀린 건 제가 틀렸다는 거를 인정하는 건데, 그건 뭐가 어렵습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것을 다시 또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했던 그 어떤 하한선을 넘어서서 그 아래로까지 많이 떨어졌다. 저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왜? 바이오는 그런 겁니다. 바이오라는 섹터 자체가 그런 종목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이거는 만약이지만 우리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지금 약은 문제 없다는 걸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돼서 약도 문제가 있다 이래버리면은 저는 진짜 뒤통수 맞는 거죠. 진짜 바보 되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제가 너무 우리가 때로는 음모론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약은 괜찮다는 것은 여러 이제 공식 채널의 발표에 따라서 약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약의 어떤 약 그 자체로서의 어떤 효능과 효과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약은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런 거에 대한 그리고 그 약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또 비추어 봤을 때 또 휴미라든 바이오시밀러든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든 아바스틴이든 이런 것도
상당한 바이오시밀러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허세틴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뭐 상용 배치, 뭐 임상 배치,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런 막 또 처리하고 재신청하고 또 처리하고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휴미라 아바스틴에서는 좀 더 스무스한 또 절차를 밟지 않겠나. 이런 것도 저는 보는 거예요. 췌장암 신약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시밀러하고 달라요. 이 항암 신약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될 확률은 상당히 낮아요. 낮지만, 워낙 이제 췌장암 쪽으로 이제 항암 신약이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희소한 가치가 있고, 예. 또 희소하다 보니까, 각국의 이제 FDA나 EMA 쪽에서도 좀 더 관대하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약이 없으니까 뭐라도 저 췌장암 저 환자들은 뭐라도 되니까 생명 연장을 하기 위한 뭐라도 필요하다 이거죠.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뭔가 조금 아쉬워도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첫 주자, 어떤 분야, 어떤 적응증에 대한 첫 주자로서의 어떤 약들에 대한 관대함이에요. 첫 주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만큼 약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루즈하게, 이미 약이 막 이것저것 이제 대체제가 이미 많이 나와 있는 분야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루즈하게 걔네들이 되게끔 가능하면 이 약을 쓸 수 있게끔 조금 모자란 부분은 좀 보완을 한다든지 어떻게 같이 머리를 맞대서 가능한 한 이 약을 허가를 해주고 사용 승인을 해줄 수 있도록 약이 없으니까 좀 그런 데 조금 있다. 그래도 아무리 그런 마음이지만 FDA나 EMA나 야, 이거 너무 위험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만큼 살 환자를 진짜 극단적으로 생명을 진짜 줄일 수 있거나 하면 정말 위험에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약이야. 이런 건 당연히 안 해주겠죠.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효과가 있다면은 얼마든지 관대하게 승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항암신약은 진짜 되면은 이건 대박이에요. 바이오시밀러 10개하고도 비교도 안 됩니다. 그만큼 대신에 그만큼 승인되는 게 굉장히 힘들다. 쉽지 않다. 예, 쉽지 않지만 이것저것 대체제가 많은 어떤 췌장암이 그런 적응증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희망이 있다. 요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미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이거에 대해서는 약의 작 자체에 대한 문제가 없다. 고로 앞으로 휴미라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들도 그와 같은 수준의 동등성을 가진 그런 약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이번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절차를 이제 사용 승인의 어떤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실패를 겪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학습 효과와 뭔가 그런 학습 효과에서 뭔가 배우는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휴미라 아바스틴은 좀 더 안정적으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슨 종교적인 신념으로 그냥 내가 처음 물렸으니까 그냥 무조건 간다 하고 물려있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안 될 예산은요 안 될 것 같다. 이 경영진이 진짜 빈구짓 하고 있다. 이러하면은 희망이 안 보이면 팔아야 돼요. 제가 지금 마이너스 70%라도 팔아야 됩니다. 근데 아니란 얘기.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섣불리 판단할 시기는 아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그 팩트를 가지고 그냥 저대로 분석을 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실패한 거는 또 실패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경중을 따지는 겁니다. 약 자체에 문제가 있냐 없냐. 임상 배치 그리고 그 약과 그 임상 배치와 그 상용 배치 간의 그 동등성 문제 어느 것이 경이고 어느 것이 중이냐 이거죠. 무엇이 중건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약이 얼마든지 임상 배치, 상용 배치는 저는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저만의 뭐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당장 주가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을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저에게 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